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생기길 바라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흔히 인생을 굽이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제 인생 역시 험난한 산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흰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생긴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로 저흰 또 한 번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부디 우리에게 기적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특별한 집안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아버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고, 엄마는 어릴 적 열병을 앓고 난 후 지적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반인처럼 생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두 분이 결혼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랍니다. 사실 저에겐 남들처럼 평범한 학창 시절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고, 그건 저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제대로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요. 또래 친구들은 같이 모여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간다는데 저에겐 그런 평범한 일상도 사칠 뿐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자랐던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줬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남편도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릴 적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의 친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셨고 재혼해서 한 번도 남편을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외롭고 쓸쓸한 성장기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닮은 듯 다른 저희 2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으며 제가 20대 후반에 남편은 30대 초반에 가정을 꾸렸어요. 양가가 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번듯한 집을 장만하거나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기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기억이 뚜렷하다던 남편은 저희 아빠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곤 했습니다. 아빠가 목공예를 하는 게 취미셨거든요. 나무를 깎아 이런저런 장식품들을 만드는 걸 즐겨 하셨는데 남편은 그런 아빠의 취미를 너무나 신기해하고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아빠가 열심히 나무를 깎아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강서방, 이거 자네 걸세. 내가 내내 깎으면서 우리 강서방 잘 되게 빌었으니까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게. 와, 장인어른,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와, 엄청 감동인데요. 진짜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나무 조각인데 눈물까지 흘려? 이게 무슨 나무 조각이에요. 저한텐 이게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데요. 장인어른, 제가 이거 평생 제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누구보다 뿌듯해하던 아빠의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기특한 사이였고 세심하게 저희 엄마를 챙기는 사랑스러운 사이였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본받아 시할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첫 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건 바로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결혼 1년 차쯤 남편이 30대 초반이었을 때 할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평소 건강이 심하게 나쁘셨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 80이 넘으시다 보니 길에서 미끄러지고 난 후 병원에 입원하시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남편은 장례식 내내 오열하고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장례 치르고서 시할머니 댁을 정리하는데도 남편은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어했어요. 방을 정리하다
시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쓰셨던 가계부를 봤을 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계부 안엔 온통 사랑하는 손자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이것 봐. 나 정말 할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할머니 평생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하다가 가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이것 봐. 온통 죄다 나한테 쓴 것뿐이잖아. 그러면서 내민 가계부를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계부 안엔 사랑하는 손자의 신발, 가방, 간식 등등 모든 게 다 손주를 위해 쓴 돈밖에 없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손자를 위해 살아갔던 시할머니 마음을 그 가계부 하나만으로도 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번의 큰 이별을 겪은 남편은 그때 이후로 더욱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평생 키워준 할머니와도 그렇게 작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 결혼 2년 차 때였어요. 바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한 거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서 남편은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걸 평생의 꿈으로 생각했던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부턴 누구보다 더 다정한 남편이 되었죠.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아이의 옷들이며 손수건들을 세탁할 때도 남편은 저에게 하나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손수 다 세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일하느라 바쁜데 요즘 당신 집에 와서도 출산 준비하느라고 더 바쁘네. 쉬지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해도 되는데. 당신은 만삭이라 배도 무겁고 힘들잖아. 내가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쓸 물건인데 나도 당연히 해야지. 우리 쑥쑥이 얼른 나와라.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금방 후딱 나와야 한다.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꿀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첫째 아들 낳고 난 후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낳고 나서부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20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엔 큰애가 좀 느린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와 첫째의 발달 과정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저희는 첫째를 데리고서 큰 병원에 검진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첫째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너무나도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정말로 힘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전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턴 전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아이와 멍하니 방에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런 저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누구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였어요. 오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만 있는 절 대신에 아이들을 챙기고 절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첫째를 앞에 앉혀두고선 매일 포기하지 않고 첫째에게 말을 하곤 했어요. 승준아, 아빠 입 봐봐. 아빠, 아빠. 걔가 그런다고 말을 해. 그만해. 아무리 해도 낫는 거 아니야. 여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당신도 한번 승준이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 아이야. 당신 승준이 뱃속에 있었을 때 진짜 행복했잖아. 승준이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잖아. 그런 아이라고. 우리한테 승준이가 축복이고 행복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난 포기 못해, 여보. 평생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며 살아왔던 전 처음에 남편의 그런 말에도 희망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번 포기하지 않고서
꿋꿋하게 애들을 사랑으로 돌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며 얘기했을 때, 전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여기저기 감각 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자폐라는 게 노력한다고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아이가 세상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애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떠나곤 했습니다. 어디선가 자연에서 체험해주는 게 자폐 아이들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빠짐없이 애들을 데리고 다녔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정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도 정말 인정을 많이 받았고 승진도 잘했습니다. 그네가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후부턴 저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 둘이서 돈을 벌다 보니 물론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점점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만 잘 흘러간다면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의 앞날은 늘 예상하지 못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꾸 화장실에 가면 출혈이 보인다는 아빠의 말에 병원 검진을 가게 됐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아빠가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충격을 줄 수가 있는지 진단을 듣는 그 순간에도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엄마도 온전한 게 아닌데 아빠까지 암에 걸리셨으니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한다면 아빠는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술을 받고 잘 치료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아빠의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서 아빠의 간병을 시작했고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저와 교대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으로 수술받고 항암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며칠 내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받고 경과를 살펴보고 병원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살뜰하게 저희 아빠를 챙겼어요. 병원에선 거의 남편과 저희 아빠를 각별한 부자 사이로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한 번은 아빠가 항암을 받으시면서 하루 정도 입원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펑펑 내려서 남편과 휴게실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때 남편이 했던 얘기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보, 이번에 신규로 오신 간호사 선생님이 나더러 아빠 며느리냐면서 묻더라고. 내가 딸이라고 하니까 엄청 깜짝 놀라는 거 있지? 글쎄, 당신이 아들인 줄 알았대. 참, 그러고 보니 당신도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빠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이 중에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당신 사이라고 하면 엄청 놀라. 당신 이렇게 우리 아빠한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나도 몰랐어. 여보, 당신한테 부모님이면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 후회됐거든. 할머니 안 아프셔도 자주 찾아뵙고 얼굴도 보고 그럴걸.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잖아.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내가 정말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전 그런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다른 평범한 가정에 비해선 우리 집은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마음 덕분이었는지
다행히 항암 이후 경과가 좋았고 아빠의 암덩어리는 1년 후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가족들은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정아빠는 그 누구보다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강서방, 부족한 처부모 만나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자네한테 내가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장인어른, 저 실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젠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아버지가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저한텐 장인어른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건강하셔야죠.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게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이렇게 착한 남편을 그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저희에게 어느 하나 바라는 것 없이 늘 그렇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과 결혼 10년 만에 저희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노력하면서 그 많은 위기들을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어떤 일이 생기든 결국엔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줄은 그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남편은 그 뒤로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이었던 회사에 크고 작은 계약들을 성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승진도 잘 해냈어요. 월급도 전보다 많아지면서 저희의 생활은 점점 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도 학교를 잘 다니며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둘째는 누구보다 심성이 착하고 바른 아이로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던 남편에게서 점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남편이랑 외투를 사려고 시내로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걷다가 땀을 뻘뻘 흘리더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앉아버리는 거였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왜 이러는 거야? 여보, 나 숨을 못 쉬겠어. 뭐라고? 여보, 나 무서워. 그렇게 한참을 숨을 헐떡이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를 하고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병원 검진 결과 신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라고요. 각종 피검사에 심전도 거기다 CT까지 다 찍어봤음에도 크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크게 이상은 없으세요. 심장 쪽도 그렇고 뇌 쪽도 그렇고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세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 막히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이 심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검사상으론 급성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같은 소견은 안 보이는데요. 혹시 공황 발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증상이 반복되면 공황 장애일 수도 있어서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항상 평온하게만 느껴졌던 남편에게 공황 장애라니 너무나 급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의 발작 증상은 더 자주 나타났어요. 어느 날부턴 집 밖에 나가는 걸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배가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쿵쾅댄다며 현관문 앞에서 주저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전 남편의 손을 붙잡고서 정신의학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다들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부장으로서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상황을 꽁꽁 숨기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어느 날 남편이 집 앞 산책을 하자며 제 손을 이끌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덤덤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이 꺼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회사 구조조정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거든. 근데 좀 힘드네. 이미 회사에선 정리하려고 했던 상황인지 다시 받아줄 기미가 안 보여. 나 솔직히 이제 더는 못하겠어. 다른 사원들도 나한테 말도 못 걸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보기 힘들고. 당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안 했냐고. 뭐하러. 나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 뭐.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나도 너무 힘든가 봐. 아프니까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왜 그걸 혼자 그냥 미련하게 견뎠어. 그냥 더럽고 치사하다고 소리라도 치고 나와버리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여보. 남편은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 봐 회사 사정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TV에서나 볼 법한 일을 겪어왔던 거였어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회사 측에서 이미 압박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결국 자리를 아예 한쪽 구석으로 따로 마련하고선 그대로 방치된 거였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해왔던 직장이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눈길조차 못 받으며 외면받게 됐으니 남편이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공황 장애까지 얻고 나서야 남편의 회사 생활은 끝이 났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결국 남은 거라곤 공황 증상이라는 게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나서 한동안 전 남편이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어디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바로 막노동이며 배달 알바며 택배 상하차며 대리운전 등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찌나 짠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 좀 쉬라고 극구 만류를 했었지만 남편은 그저 방긋 웃으며 농담을 하곤 하더라고요. 여보, 안 피곤해? 내일은 그러지 말고 좀 쉬어. 어? 나도 일하고 좀 아끼면서 살면 돼. 당신 그러다가 쓰러져.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좀 쉬고 안정 찾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보. 난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내가 요즘 얼마나 기운찬데. 오히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 걱정 마, 여보. 그렇게 남편은 정말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든든하게 저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힘든 일이 아무리 찾아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남편은 쓰러질 것 같다가도 다시 굳세게 일어나곤 했어요. 사실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경제적으로는 좀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고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년을 넘게 남편은 대리운전이며 배달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도 좀 힘이 들었는지 일찍 대리운전을 마치고서 집에 와선 못 마시는 술을 마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미안하다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요즘 이상하게 대리운전 부르는 사람이 없네. 나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당신 밤낮 없이 나가서 고생하는데 상황이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허리띠 좀 더 졸라매면 될 거야.
내가 괜히 못 버티겠다고 아파버리는 바람에 금방 취직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내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안 그래도 당신 고생 많이 했는데 당신한테 계속 미안한 마음만 들어. 아우, 여보,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지껏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생각해보면 다 당신 덕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땐 제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잘 풀리지 않았고 심지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돈을 벌기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직을 하고서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대리운전과 간간히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10분이 넘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에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안 나와? 뭐 화장실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놨어? 아니면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어디 봐봐. 핸드폰 어서 내놔봐. 아이, 진짜 뭘 내놓으라는 거야. 바람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면 왜 맨날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나오질 않냐고. 어? 뭔데? 뭐야? 아이,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화장실에서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뭘 그렇게 다 의심을 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딜 가면 어디를 간다고 늘 제대로 얘기를 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고 난 후 점심이 가까워지면 남편에게 늘 전화를 걸었는데 어느 날은 주변이 아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였어요. 당신 뭐야?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그냥 밖에 나와 있어. 근데 왜? 어디 갔는데? 당신 그렇게 시끄러운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멀리 갔어?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용건만 얘기해. 아니, 왜 성질을 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딘데? 알아서 뭐 하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나 바빠. 그러더니 남편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번 그런 적 없던 남편이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뜬금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TV에서 혼자 사는 돌싱 남자가 나오는 걸 보더니 저더러 저렇게 사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와, 저 남자 완전 편하게 사네. 당신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말이야. 남편 없으면 당신 자유롭게 살고 좋지 않겠어?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자유롭게 살고 싶다니. 당신 그러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쯤 되면 서로 지긋지긋할 때 되지 않았나? 생전 이런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너무나도 수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워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혼자서 자꾸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가족들한테 눈길도 잘 주지 않으니 분명 뭔가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런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안 그래도 슬쩍 이혼을 얘기하던 남편의 행적이 수상했는데 그날은 말도 없이 낮에 나갔다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옷을 갈아입고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당신 또 어디 가? 어? 오늘 하루 종일 집에도 없더니 대체 어딜 가느냐고. 요즘 대체 당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뭐 하고 다니냐고. 거참, 내가 뭘 하고 다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어?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갔던 거 가지고 왜 그래? 당신 진짜 수상해?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너무 수상한 거 알기나 한 거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나도 제발 숨 쉴 틈을 줘. 나라고 뭐 4시간 안 갖고 싶겠어? 허구한 날 애들의 당신에 지겹지 않겠냐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러더니 옷을 챙겨 입고선 남편은 그냥 획하니 나가버리더군요. 전 멍하니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집엔 붙어있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만 나돌고 거기다 수상한 행동만 하고 있으니 결국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건 바로 저희의 결혼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저희의 결혼 기념일 날 이상하게 그늘은 으슬으슬 몸이 춥더니 몸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찍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사 얘기를 하고 일찍 조퇴해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도 매년 결혼 기념일엔 못해도 동네 산책이라도 둘이서 다녀보려고 부모님도 집에 오셔서 애들을 봐주셨거든요. 그날은 제가 또 몸이 안 좋다 보니 일찍 애들을 봐달라 아빠에게 전화를 드리고서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가고 있어. 당신 집에 있지? 엄마랑 아빠가 금방 집에 가신다고 했거든. 애들 이제 곧 학교에서 오니까 나랑 같이 병원 좀 갔다 오자. 뭐? 뭐라고? 지금 온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뭐야, 당신 또 집 아니야? 어디 나갔어?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전 남편이 저희의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수상했습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매해 우리 같이 보냈던 거 몰라? 당신 진짜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집인데 그저 여보 미안한데 그럼 30분만 좀 늦게 와줘.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집도 안 치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어떡해. 나 금방 치울 테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 좀 해줘.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을 치우겠다니.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오라고. 그러더니 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데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전부터 남편의 행적이 너무 수상했는데 집에 간다는 아내한테 천천히 오라고 얘기를 하니 더욱 수상할 수밖에 없었죠. 전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친정아빠도 도착을 하시고 올라갔는데 집이 너무나도 고요한 거예요. 분명 남편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들어와도 남편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방 곳곳을 열어봤는데 안방에도 애들 방에서도 남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펴보다 전 화장실 문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전 화장실 문을 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전 다리의 모든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건 온통 피범벅이 되어버린 욕실이었어요. 피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급하게 닦아내려고 한 흔적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실제로 처음 봤네요. 엉망이 된 화장실을 보며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답니다. 그러다 안쪽을 보니 남편이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일어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아무리 제가 소리를 쳐도 남편은 끙끙대며 일어나지 못했어요. 입가에는 온통 피가 묻어있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힘들어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아빠에게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치고선 결국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큰 병에 걸린 거였어요. 바로 남편이 폐암 말기였던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기침이 심해졌다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턴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미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암 말기가 되면 더 이상 손쓰기도 힘들고 수술이 어려울 뿐더러 거기다 생존율도 20% 정도로 무척이나 낮았기 때문에 남편은 진단을 받고 난 이후 모든 걸 포기한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저한테 그동안 얘기도 하지 않고 저와 가족들에게 정없이 모질게 굴며 그렇게 정을 떼어내려고 했던 거였죠.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나오지 않았던 것도 기침을 하면서 객혈 때문에 여기저기 묻어버린 피를 닦아내고 고통을 참느라 쉽게 나오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날은 객혈 증상에 통증까지 심했는데 제가 급작스럽게 온다고 연락이 오자 부랴부랴 화장실을 치우다 고통 속에 쓰러지고 만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이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진심은 하나도 모르고서 오히려 의심을 하고 있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으며 멍하니 진통제를 맞으며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전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울며 불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엔 제 자신이 너무 미워 화도 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냐고. 암이면 암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했어? 언제까지 나한테 말 안 하려고 했냐고. 내가 누구야? 어? 강인성 마누라잖아.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러면 내가 당신한테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고. 여보 울지 마. 미안해. 나 치료 못한대. 수술 못 받아. 괜히 항암하고 뭐 한다고 치료비 들면 나중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신한테 말했다간 당장 치료받자고 난릴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나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나중에 얘기하면 어쩔 건데. 나더러 평생 죄책감에 살라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수상하다고만 생각했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신 의심만 했다고. 내가 바보같이 당신 의심만 했다고.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여보. 남편은 그렇게 제 등을 토닥이며 절 위로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남편의 상황을 끝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미안하고 또 죄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남편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요 며칠 남편이 좀 야위었다 싶었는데 하도 모질게 구니 그것조차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같이 밥을 잘 먹으려고 안 하던 것도 그저 전 수상하게만 생각을 했었고요. 몸이 안 좋고 아프니까 그 모습을 들킬까 자꾸만 우릴 피했던 건데 전 그것도 모른 채 의심만 했던 거죠.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심각한 문제를 왜 여지껏 얘기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대로 세상을 떠날 생각이었는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당신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무리 수술을 못 받는다지만 어찌됐건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얘기하려고 했지. 나 암보험 든 거 당신 알지? 그거 꽤나 많이 나올 거야.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신하고 우리 애들 어느 정도 버틸 정도는 될 거야. 그거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가려고 했지.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한테 나까지 짐을 짊어지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없는데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돈이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짐이야. 우리한테 어떻게 짐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당신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기잖아. 이 착하디 착한 우리 집 가장은 자기 목숨보다 이후에 남을 저와 애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걱정만 한 거였습니다. 괜히 치료비를 쓰지 않게 버틸 만큼 버티고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걸로 저희가 생활할 수 있게 되니 그 생각으로 버틴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로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가장이자 남편이었고 아빠였거든요.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었지만 다른 식구들에게도 남편의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친정아빠도 역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자네, 강서방, 자네가 왜 포기를 하나? 자네가 날 살렸지 않은가? 자네 덕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네가 왜 포기를 해? 포기하지 말게. 내가 자네 살릴 테니 포기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정 괜찮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장인어른.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자네한테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가 먼저 알았어야 하는 건데 자네한텐 정말 미안하네. 그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누구보다 내가 자네를 알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네. 그렇게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흰 남아있는 남편의 시간을 어떻게든 잘 보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정보도 알아보고 좋다는 건 다 찾아서 남편이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처음엔 남편이 항암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저와 아빠가 얼마나 남편을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진짜 항암도 안 받을 거야? 정말 그럴 거냐고. 여보, 우리 제발 항암이라도 시작하자. 당신 그렇게 보내면 나 땅치고 후회할 것 같아. 당신 기억 안 나? 시할머니 돌아가실 때 당신 후회 많이 했다며. 그래서 우리 아빠도 그렇게 간병했던 거 아니야? 나 당신 그렇게 가면 평생 마음 편히 잠도 못 자. 그래, 강서방.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자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헌신 다 했는데 자네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나.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부탁한 후에야 겨우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항암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부작용도 많다 보니 구역감에 오심에 머리카락도 빠져서 결국 머리를 다 밀어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남편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눈물 흘리면 남편이 무너질까 싶어 꿋꿋이 버텨냈었네요. 제가 하늘에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남편을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며 매일같이 빌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남편이 저희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남편에게 되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남편을 살피고 간병을 했어요. 솔직히 남편과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앞만 보며 첫째를 어떻게든 사회에 잘 적응시키려고 노력하고 둘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편안하도록 그것만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남편간 서로를 잘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전 남편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수많은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할 때 힘들었던 이야기, 대리운전하고 택배 다니며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모두 다 들을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듣게 됐습니다. 실은 여보, 나도 치료받아서 당신하고 우리 애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오래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대리운전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사는 게 답이 없더라고.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말이야. 이제 내 나이도 40대가 넘었는데 어디서 날 써주겠어. 그런데 마침 기침할 때마다 피가 자꾸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여기서 아프면 병원비만 더 들겠거니 생각드니까 병원에도 못 가겠더라. 그러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당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폐암이라지 뭐야. 어차피 수술은 못하고 치료받아도 더 살지 말지 장담 못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겠어. 그 돈이라도 좀 아껴야지 싶었지 뭐. 당신 왜 그렇게 생각했어? 우린 다른 것보다 당신 없는 게 제일 힘든데 우리 가족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알겠더라고. 치료받다 보니 더 살고 싶고 더 견디고 싶어. 미안해, 여보. 그동안 혼자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쓰럽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방법은 없으니 결국 치료까지 포기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으로서 일거리도 줄어들고 벌이가 적어지니 입이라도 하나 줄어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전 남편이 다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더 열심히 옆에서 간병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1년 5개월째 남편은 아직까지 저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그 기간을 넘어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항암도 열심히 받으며 남편의 머리며 눈썹이며 털이란 털은 죄다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부쩍 남편이 민망해하곤 하는데 전 그런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가발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머리가 없어서 좀 이상한가? 전에 몰랐는데 내가 머리카락이 있어야 좀 봐줄만한 것 같아. 가발이라도 하나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왜? 난 당신 더 멋지기만 하구만.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제일 잘생기고 멋진데 무슨 소리야. 당신은 머리카락 없어도 너무 멋져. 당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난 정말 거짓말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멋진 사람인데 하나도 안 이상하네요. 너무 멋있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인하게만 보였던 남편에게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렇지만 지금의 슬픔도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엄마도 잘 지내시고 아빠 역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첫째도 아빠의 상태를 아는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아프지 않은지 살피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었답니다. 둘째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과 산책을 하며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도 요즘은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부디 지금의 행복이 깨지지 않고 저희 가정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남편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꼭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그랬지만 남편도 암에 걸리다 보니 암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병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네요. 정말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암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한우분들이 부디 나쁜 암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밝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에 폭풍은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 폭풍이 지나가고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밝고 화창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